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월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라고 하죠. ITC라고 합니다. 아이폰 수입 금지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게 보호무역주의의 본격화냐 아니면 표준 특허에 대한 견제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룹의 삼성이라고 하는 한 그룹에만 영향을 미칠 일인지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2부 경제 핫이슈 시간에는 이번 일의 파장과 앞으로 이런 일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할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3부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를 만나보는 시간이 있죠. 오늘 만나볼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위즈돔입니다. 이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이 기업의 운영 시스템과 성공 노하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재무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날 장이 왜 이럴까요? 왜요? 코스피 다우는 올랐는데 네. 홍콩도 좋고 네. 근데 우리 시장과 일본 시장이 같이 안 좋나요? 그러네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뭐라 그럴까요? 환율 부분에서도 좀 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오늘 좀 원화 강세와 엔화 강세가 조금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관련 수출주들의 흐름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어제 뭐 미국 시장을 좀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미국도 장 초반에는 일단 실업률 지표 때문에 좀 시장이 좀 하락을 하다가 네. 센트루이스 거기 여는 총재 얘기가 나오면서 뭐 그 사람이 좀 대표적인 매파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 좀 자기가 성급했던 것 같다라는 약간 뉘앙스와 함께 네. 연말쯤에 지표를 보고 다시 양적 완화 축소 관련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발언이 좀 나오면서 네. 그 부분 좀 미국 시장을 좀 끌어올렸는데요. 그로 인해서 좀 달러 강세 우려감이 약간 좀 수그러드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고요. 네. 전체적으로 뭐 오늘 가장 큰 이슈라면은 아마 삼성전자가 좀 애플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 상승에 제한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뭐 다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좀 거부권 행사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흐름을 보였고 또 하이닉스도 좀 랜드값이 좀 빠지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또한 전체적으로는 가장 큰 이슈라면은 일단 뭐 지수가 1940에서 50대 저항대에 임박하면서 좀 탄력이 좋아되기 시작했고요.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 한 바퀴씩 돌았거든요. 상승이 네. 다 한 바퀴씩 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뽑아내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에다가 이번 주 목요일날 또 옵션 만기일이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탄력적인 행보를 보였던 시장이 만기일 즈음에 오니까 어느 정도 조금 이식 매물도 좀 출회되고 특히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좀 많이 출회되면서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삼성그룹주 중심으로 해서 좀 조정이 오늘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뭐 내외적인 어떤 압박이라 그럴까요? 뭐 네. 좋은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코스닥에 있는 이 IT 부품주들은 나름대로 네. 선전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무슨 현상입니까? 뭐 실적도 일정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삼성전자 지금 생각하면 그 부분은 좀 안 좋지만 이렇게 되면 구모델 제품은 잘 안 나가지만 네. 신모델 제품 쪽으로 부품이 많이 쓰이는 그런 관련주들은 조금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갤럭시 노트 새로 나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을쯤에 9월이나 뭐 이런 쯤에서 좀 나온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제품 모멘텀이 좀 종목들한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반대로 코스닥에서의 이제 부품주들의 좀 실적이 좀 되는 종목들 흐름이 위주로 좀 나타나고 있고 가장 큰 모멘텀은 거래소 쪽에서 만기 영향권에 접어들게 있으니까 코스닥 쪽에서 좀 싼 쪽으로 많이 옮겨간 그런 흐름들도 좀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IT 부품주들은 특히 뭐라 그럴까요? 오늘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는 좀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특히 뭐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애플이랑 좀 관련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던 것 같고요. 애플과의 관계가 좀 있는 종목들도 흐름이 좀 진행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신규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종목별로는 새 제품 이제 갤럭시 노트랑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오늘 흐름을 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보다는 오늘 좀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이 조금 더 좋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품주들이 가격적 메리트가 워낙 많이 쌌었기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일단 2분기 좋을 것으로 좀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만 좀 골라서 올랐어요. 무차별적으로 다 오르지는 사실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네.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향후에 뭐 단가이나 압력에서 약간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운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미국 그 ITC의 결정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비토를 행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네. 나도 이 우리나라 협력 업체들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을 것 같고요. 네. 혹자는 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오바마까지 나서서 미국은 대기업을 저렇게 누둔하고 나서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반대로 대기업 죽이기라서 네. 오히려 뭐 상생 경영을 따지면서 오히려 대기업을 죽이는 게 잘못돼서 오히려 대기업들의 하청 기업들까지 더 피해를 보는 거꾸로 그런 흐름들이 또 역의 효과로 나타나는 게 좀 우려스럽지 않냐라는 얘기들도 사실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다시 또 이제 이번엔 삼성전자가 애플을 이제 소송한 거였지만 또 반대대로 또 결과가 또 이번 주에 기대되는 건 또 애플이 삼성전자 소송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또 뭐 반대로 오바마가 오케이 하면은 또 그 부분은 또 우리나라 또 삼성 갤럭시 쪽은 또 못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네. 뭐 안 좋게 얘기하면 이럴 수는 있겠죠. 지금 보면은 애플은 뭐 아이폰 뭐 4까지였었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S2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사실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약간 구형 모델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미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 뿐이지 뭐 전 세계 다른 데 파는 데는 문제는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사실 매출에서의 큰 타격은 실질적으로는 좀 적겠지만 이미지상에서 애플한테 한번 소송해서 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에서의 수출이 금지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삼성전자가 그 다음 애플이랑 소송을 진행할 때 약간 뭐랄까요? 기세가 좀 꺾였다라고나 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좀 삼성전자의 좀 이미지 타격으로 좀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은 개인적으로는 없다라는 판단이긴 한데요. 네. 어차피 이렇게 되면 신모델을 더 많이 만들겠죠. 예. 네, 그런 부분이 지금 부품주들의 오히려 거꾸로 반등이 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기에 삼성전자가 저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너무 경제 민주화로 연결시키면, 네네. 지금 갖다 놔 지금 밖에서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는데 우리 어떡하란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참 궁금해지는데, 뭐 여기서 줄거리는 아니니까. 오늘 놓고 보면은, 내수주는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내수주들도 크게 흐름이 안 좋았어요. 실질적으로 내수주들이 실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통신주 빼놓고는 그냥 다들 오늘은 좀 별 힘이 없었고요. 셀트리온 정도만 오늘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좀 램시마 또 미국 뭐 관련해서도 또 이제 임상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급등했거든요. 네. 셀트리온이 뭐 시장 전체적으로 바이오 관련주들을 좀 이끌고 코스닥 시장의 지수를 좀 견인하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좀 막강한 파워풀한 기업이 나온다라는 거 그 자체가 사실 시장 전체에 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네. 따지면 뭐 나스닥의 뭐 애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대표적인 기업들을 살려주는 건 사실 힘이 돼요. 뭐 애플도 뭐 처음부터 대기업은 아니었겠지만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 시장 흐름상 전체적인 기업 구조상 대기업을 마냥 죽이면 전체적인 경제가 그냥 고사할 가능성이 사실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큰 네. 대기업들이 좀 이끌어줘야 될 부분들도 사실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앞으로 좀 연구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 부분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정국금융센터의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승철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와대 비서진 개편됐죠? 네. 예. 오늘 김기춘 실장이 새로 임명이 되고 예. 여러 또 정무 라인 뭐 이쪽 주로 이제 정무 민정 이쪽 라인에서의 변동이 많았고 뭐 이걸 두고 이제 설왕설래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는 건 이제 미래전략부석에 새로 임명된 윤창권 씨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네, 이쪽은 이제 뭐 정무적인 파트는 아닙니다. 근데 이 미래전략수석이 교체된 이유가 과연 뭘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미래전략수석이란 자리는 소위 이 박근혜 정부의 이 캐치프레이즈였죠. 예. 창조경제. 예. 이 창조경제를 총괄하는 청와대 수석 자리입니다. 예. 이 자리를 교체했다는 것은 결국 이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어떤 과제랄까요? 미래의 역점 과제랄까? 이 창조 경제가 집권 초에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문책성 경질이 아니겠느냐. 이런 네. 지금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네. 이 창조 경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도대체 이게 개념이 뭐냐. 예. 도대체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과 어떻게 보면 제목만 다른 것이 내용은 결국 같은 거 아니냐. 너무 모호한 것이 아니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지적들이 있었고요. 여권 내에서도 정권 초에 어떤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창조경제의 개념 좀 설명해달라 이런 뭐 얘기가 나올 만큼 네. 약간의 논란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당초 기획했던 의도했던 것만큼 이 창조 경제에 대한 공감대랄까요? 예, 정부 내에서조차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또 창조 경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어떤 플랜 자체가 생각만큼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번 이 청와대 수석 교체에서 읽히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뭐 또 일각에서는 역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그럼 창조 경제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뭐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고 예. 정부는 이 창조 경제라는 걸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예. 글쎄요 과연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정말로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제목만 다른 형태의 그런 게 될지 아니면 정말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가계부채 1,000조 원 돌파할 예정입니까? 네, 아마 이달 말에 한국은행이 2분기 가계부채 동향을 발표하게 될 텐데 여기서 1,000조 원 돌파가 거의 확실시된다 지금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말에 이 가계부채 잔액이 963조 원이었는데요. 예. 2분기에 가계부채가 꽤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6월 말에 이제 그 취득세 감면조치 종료를 앞두고 주택거래가 꽤 많았습니다. 예. 주택거래가 많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일어났고 예. 그것이 결국 가계부채로 잡히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000조 돌파가 확실시된다. 지금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뭐 1,000조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쇼킹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그 절대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이 13년 동안 14년이 되겠죠. 14년 동안 GDP는 연평균 7.3%가 늘었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5.7%가 늘었는데 네. 가계부채는 11.7%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지금 가계부채가 늘었고 정상적인 이 주행 여건보다 훨씬 과속으로 가계부채가 지금까지 달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 과다 채무자들, 그러니까 빚이 골고루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에서 너무 많이 빚을 떠안고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됐고, 그것은 네. 특히 저소득층이라든가 하위 신용 등급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 특히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 결국 파산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로도 또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속도 증가율이 상당히 가파르다는 게 문제가 된다 말씀인데 그 와중에 놓고 보니까 이 대학생들 아직 직장도 안 갖고 있는 이 대학생들이 빚더미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친구들이 많은데 정부가 뭐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사실 가장 가계부채 때문에 빚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 다 안타까운 사정이겠습니다만 특히 안타까운 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학생들입니다. 예. 아직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지도 못했는데 예. 빚까지 떠안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자칫
자칫 잘못하면은 신용불량자로서 사회 첫발을 내딛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지금 실제로 대학생의 20% 정도는 5명 중 1명 정도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전체 대학생 대출자의 3.7%는 고금리 대출에 더제 지금 빠진,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라든가 대부업체라든가 이런 악성 고금리 부채에 지금 늪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정부도 이 한국장학재단 관련 법규를 개정을 해가지고 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을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종전에는 이 한국장학재단에 수준한 대출 연체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과거에는 이제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채무조정 혜택이 있었는데 연체가 네. 이제는 3개월 이상인 대학생에게도 특별 상환유예 혜택, 채무조정 혜택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한 2만 명 정도가 이렇게 되면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고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대한 것, 이것이 과연 어쨌든 채무라는 건 자기 책임화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구제라든가 탕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발되는 건 분명히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건 뭐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다만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데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탄력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있어서 못 갚는 부분이 아니라 대학생들이라면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대학생 대출에 대한 어떤 탕감 이런 거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 잣대를 들이대는 건 조금 가혹하지 않나.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예, 이 학생들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 부채 빚 갚기에 바쁘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네. 네 번째 소식은 해외여행보험 상품에 대한 내용이네요. 네, 요즘 이제 휴가철, 방학철 맞아가지고 해외여행객들 급증하고 있는데 아마 네. 출국하실 때 대부분 이 공항 프런트에서 해외여행 보험 많이 드실 겁니다. 근데 치료비 보장 기간이 지금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늘린다는 얘기인데요. 예컨대 지금은 치료 도중에 보험 기간이 끝나면은 이후 90일까지만 치료비를 대주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 있는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기간이 종료돼도 180일까지는 더 치료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보험도 여기에 맞춰서 치료 도중에 보험 기간이 끝나더라도 180일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상품을 내놓는다는 것이고요. 네. 또 여행 도중에 어떤 천재지변으로 일정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위약금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도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보험 상품이 특히 이제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불안전 판매 문제도 제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개편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걸 사실 근데 꼼꼼하게 소비자들이 챙기셔야죠. 만약에 그냥 넘어가시면 그냥 바뀐 것도 모르고 과거에 혜택이 없는 과거의 그 상품 그대로 구입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성철 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를 인정한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판정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과 파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살아있는 녀석, 에어리는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YTN 생생경제 늘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방송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하지 않았나요? 혹시 마음은 쓰지 않고 몸만 어떻게 써보려고는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YTN 생생경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몸만 쓰시다가 피곤하신 것들, 또 마음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것들 한번 다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운명 공동체적인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너무 거창한 이야기죠.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또 궁금해하시는 거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그리고 곽수중의 YTN 생생경제 들어오셔서 새로 바뀐 웹사이트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글 남기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끝말잇기 시작. 너무 더워. 워터파크. 비싸. 싸게 가자. 반값으로. 롯데카드. 롯데카드로 전국 워터파크 10에서 50% 할인. 확인하자. 롯데카드의 썸머 페스티벌. 행사 기간 및 이용 조건 등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곽수종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를 계속해서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미국이 인도에 대해서 특허권 침해와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ITC가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을 상원에서 재무위원회 그리고 하원에서 세입세출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미국 ITC 어빙 윌리엄스 위원장에게 제안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아마 보호무역주의의 본격화 내지는 미국이 새롭게 이제 정신을 차리는 과정에서 자기들과 경쟁 또는 무역을 하는 파트너에 대해 이 공정성 또 공평성을 아마 요구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참에 애플의 이 삼성 특혜 침해를 인정한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판정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25년 만이라 그러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답니다. 자, 이게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 기업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견제인지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행정부의 애플 편들기 파장과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김영주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미국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오바마가 지금 애플 편을 들고 나서서 이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법합니다. 그죠? 예,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좀 우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좀 판단이 굉장히 애매하고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좀 중앙일간지 그리고 경제신문들은 주로 그 오바마 행정부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이 전자산업 쪽에 좀 특화된 매체들은 뭐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좀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 두 가지 입장을 좀 같이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번 그 오바마 행정부의 판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표준 특허라는 겁니다. 네. 이제 특허라는 것은 일반적인 특허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표준 특허, 영어로는 essential patent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특허 없이는 절대 좀 그 상품의 제조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특허들을 이제 표준 특허라고 따로 분류를 합니다. 네. 근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런 특허들은 이제 국제 표준 기구에 의해서 네. 지정이 되거든요. 이건 이제 예. 국제 표준이다라고. 예. 결국 그 기술과 관련된 시장을 예. 좀 정부나 아니면 국제 기구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 그 시장의 진입 장벽을
좀 공공기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그 특허를 이용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의무를 같이 덧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프렌드 규정, 즉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제 그 특허에 대한 비용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표준 특허에 대한 어떤 논리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그런 판단이 이 프렌드 규정을 올바로 적용한 것이냐 아니면 과도하게 적용한 것이냐에 대한 좀 시각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내용을 그러면 우리 김한국 저는 근데 이제 조금 그 오바마 행정부의 그 판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렇게 봤으면 이제 앞으로 9일날 나올 ITC, 즉 9일날 어떤 판정이 나오게 되냐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거에 대한 미국 무역위원회의 또 판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러면 9일날도 역시 미국이 삼성전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면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애플의 편을 들고 삼성을 내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사안이 본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뭐냐면 애플은 삼성전자의 표준 특허를 침해한 것이고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를 한 거거든요. 즉 표준 특허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두 가지를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보다는 그러니까 미국이 애플을 통해서 자국 기업을 보호한다라기보다 미국이 이번 사례를 통해서 자국의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이 제조업을 서비스업이나 첨단 업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홀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업체나 첨단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지재권에 대해서 과도하게 보호하고 또 오히려 그런 첨단 업체들이 그 지재권을 이용해서 제조업체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또 ITC가 그 편을 들어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판단은 결국 그런 어떤 앞선 업체들, 선도 업체들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특허를 무리하게 이용하지는 말라라는 신호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앞에서 그 프렌드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고 이행 가능한 이걸 이제 영어 약자를 이니셜을 따서 만든 것 같은데요. 이 원칙이 일반적으로 국제 통상에서 놓고 볼 때 이 대통령이 이 준사법기관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게 뒤집을 만한 명분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좀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의 특성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미국은 흔히 그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의사결정 구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대통령 산하에는 이 무역위원회 즉 ITC도 있고 또 하나 USTR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USTR이 어떻게 보면 수출 분야에서의 미국 대통령의 전위부대라면 ITC는 수입을 좀 보호하기 위한 즉 수입 측면에서 자국 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거든요. 그래서 이 ITC나 USTR이 뭔가 서로 다른 논조의 발언을 했을 때는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 둘 중 한 사람의 그러니까 둘 중 한 기관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그 분야에서 이제 USTR의 입장을 지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 무조건 USTR의 입장을 옹호해 준다면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된다면 이것은 꼭 그 판정을 무조건 뒤집는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미국 정부하고 ITC 이번 미국 정부가 개입해서 이제 ITC 결정을 사실은 번복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보호무역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해결책에 대해서. 일단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에 항소를 한다든지 왜냐면 애플이 그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 게 꼭 표준 특허만 침해한 것이 아니라 일반 상용 특허도 한 2건 정도 침해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어서 이제 다시 좀 항소를 한다면 그쪽에서 기회가 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꼭 삼성의 건을 이제 벗어나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때 혹은 미국의 상품 수출할 때 좀 생각해 봐야 할 어떤 요소라고 한다면
이 표준 특허와 그 일반 특허 사이에서 좀 상당한 균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이 처음에 삼성을 상대로 제소를 처음 시작했던 그 2년 전에 우리나라 언론이 굉장히 들끓었었거든요. 네. 즉 미국 기업이 특허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 네. 그런데 지금은 또 이제 그 특허의 남발을 막으니까 네. 또 미국 기업 너무 편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일관성 없이 바라보기보다는 네. 과연 어떤 특허가 좀 지나치게 보호되고 어떤 특허가 적정선에서 보호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삼성이나 LG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좀 전 세계에 팔리는 좀 표준화된 기술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애플은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구성을 하면서 자신들이 좀 그 고유하게 가질 수 있는 즉 표준 특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술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런 비슷한 논란의 재발을 막으려면 결국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좀 유니크한 그런 특허들을 많이 갖는 방향으로 R&D 전략들을 좀 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우리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삼성이 나름대로 LG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표준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게 어떤 애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말씀하신 대로 독특한 어떤 특허권에 대해서 놓고 볼 때 세계 통신 시장이나 정보 통신 시장에서 이 표준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플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쟁적 또는 비교 우위에 놓일 수도 있는데 이 불리하게 된 입장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표준 특허 자체는 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다 쓰이니까.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 하나는 이 특허에 대해서는 비싼 특허료를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게 하나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 표준 특허를 가지고는 있지만 나머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과연 그런 표준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 우리나라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표준 특허가 전 세계 표준 특허에서 과연 절대적 다수를 점하느냐라고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 그 이번 삼성 건으로 봐서는 표준 특허에 대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불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우리가 표준 특허를 얼마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쓰게 될 것인가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오히려 표준 특허에 대한 지나친 그 가격 부과를 막는 이번 결정은 한국의 그런 어떤 전자산업이나 아니면 제조업 생태계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그다음에 이게 회사지 않습니까? 그죠?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회사에 대한 어떤 지적재산권, 특허권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미 상원에서 이미 또 ITC에다가 조사해라라고 지금 청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막스 포커스 재무위원장도 같이 사인을 했던데 인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본격적으로 미국이 이런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간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참 아픈 부분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이제 그에 비해서 대규모 개방 경제고 즉 미국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주도적인 독자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반면에 우리는 그런 걸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끼리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봤자 크게 유효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그런 대규모 국가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꾸려나갈 것인가를 좀 앞서서 흔히 말하는 이제 선견에서 움직이는 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비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경제연구원의 김형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시사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건드리니까 중국이 자꾸 중국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고 미국에다가 또 한 말씀 하셨습니다. 역시 힘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경제는 또 중국 경제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내년에 좋아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전국 경제지표를 발표된 걸 한번 볼까요? 구매자관리지수 발표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부가 발표하는 PMI 지표는 50.3으로 개선이 됐고요. 네. HSBC가 발표하는 지표는 47.7로다가 악화됐습니다. 두 지표가 똑같은 그 기업 그 체감 지수를 발표하는데 네. 정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통계 조작 가능성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HSBC는 민간기업 중심, 정부는 국영기업 중심 뭐 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표본 집단 그 경기 양극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조작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보통 정부 PMI 같은 경우는 2월 달, 7월 달이 계절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낮게 발표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7월 달이 의외로 계절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특히 정부 PMI 같은 경우에는 생산과 수출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실제 생산과 수출은 위축이 된 반면에 PMI만 호전된 게 설명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 PMI 지표라든지 GDP, 농업, 고용, 제조업과 관련된 체감 지표들은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한두 달 지표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중국 경제 지표를 보실 때는 좀 추세를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높은 생산이나 수출 같은 지표를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꾸 그 중국 통계를 이야기할 때마다 조작 가능성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어에 뭐 이런 걸 나타내는 이야기가 있죠. 네, 3인 성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세 사람이면은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인데요.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고지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선전부가 6월 25일 날 내린 그 보도 지침에 따르면은 언론들은 시장의 자금 부족 문제라든지 주가 하락 문제를 크게 다루지를 못하게 돼 있고요. 또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만 보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잘못된 통계 지표를 근거로 추진되어 온 그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신뢰 추락에 따른 그 부메랑이 곧 돌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밑자료가 이 통계인데 통계가 이렇게 조작됐다 보면은 상당히 좀 전망이나 예측하는데 힘들기도 하고 정책 수립에도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저번 연말부터 우리 조영찬 소장이 중국 경제가 올 하반기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PMI 지수도 발표됐다고 하니까 제조업 지수 언제쯤 경기 바닥을 치고 통과하는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네, 바닥을 통과하는 거는 그 산업 생산하고 수출이 이제 먼저 그 통과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 주요 그 수출 국가인 선진국들의 경기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3분기에 바닥을 치고 증가세로 돌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19개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 늦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4분기 정도 돼야지 바닥을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그 수출이라든지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도 회복 속도가 L자형 완만한 회복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투자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계속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 경제가 바닥에서 V자형 내지 U자형을 그리는 회복 추세는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쭤보죠. 중국 경제가 향후 2014년부터는 10% 이상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어렵죠. 그러면 이게 7%대로 떨어졌다는 건 거의 3%포인트가량 떨어졌다는 건데 엄청난 추락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당분간 중국의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인 7% 전후로 아마 연착륙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3%포인트 떨어지는 것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97년 미얀위기 때도 그랬고 뭐 남미 위기 때도 그랬고 미국 서프라임 때도 그랬고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크게 먼저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층 건물 건축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현재 그 세계 초고층 빌딩 순위 상위 100곳을 보면은 중국 건물이 무려 34동이나 된다 그럽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2년간 5일마다 평균 한 동에 고층 건물이 완공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5년 뒤에는 800동 이상의 고층 건물이 중국에 들어서게 됩니다. 네. 현재 미국의 고층 건물 총 숫자의 4배에 달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여의도의 그 IFC 건물이라든지 네. 상암의 그 디지털 미디어 단지 예. 그리고 판교의 테크노밸리 쪽에 공실률이 치솟으면서 가격 하락은 물론 그 임대료 하락까지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됐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런 그 고층 건물들의 버블이 좀 터지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재미있는 현상 중에서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시점에서는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는 마천루의 저주라는 경기 사이클이 있는데요. 네. 지난 주말이었죠. 토요일 날 세계 2위의 초고층 빌딩이 그 상하이 센터 빌딩이 완공이 됐습니다. 예. 이 때문에 중국의 그 경기 불황이 지금부터 좀 깊어지지 않나 하는 쪽에 경제학자들의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천루의 저주가 시작될 수 있다. 이게 뭐 바벨탑의 저주에서부터 그죠? 시작된 것 같은데 방금 우리나라의 여의도에 있는 IFC 건물 그리고 정경련 회관 건물 그다음에 상암 디지털 센터에 가보면은 수많은 방송사들의 건물 저 다 누구로 메우지라는 걱정이 되는데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고층 빌딩 건설을 주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중국에서? 네, 뭐 부동산 개발업자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자신의 임기 동안에 기념비가 될 만한 훌륭한 건축물을 남기고 싶다는 지방 공무원들의 소원도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현재 기업이라든지 가계 부채가 GDP의 200%에 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바이의 버블 붕괴처럼 중국의 그 버블이 붕괴됐을 경우에는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 외자가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성장률이 5%대로 곤두박질 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그 같은 투자은행들은 지난주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는 5%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일선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나 베이징, 선정, 광저우 쪽에는 고급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거품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버블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정부가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라든지 지방정부의 디폴트 우려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무래도 부동산 버블 확산을 좀 막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 중국이 고도 성장을 이끌어왔던 1세대 지금 서서히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고 하는데 2세들이 그 가업을 이으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중국에는 한 1,000만 개 민간 기업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GDP의 60%를 창출시켜 주기도 하고요. 또 이런 그 1세대 기업가들이 일으킨 그 사업 가치만 하더라도 6천억 달러가 넘는다 그럽니다. 하지만 그 2세 후계자들이 지금 부모의 그 가치관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과 다르기 때문에 제조업의 가업을 잇기보다는 패션이나 미용, 외식 사업과 같은 매력적인 사업에 그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광동성, 절강성, 복건성 지역의 그 선지한 구두나 티셔츠, 가구, 안경, 라이터 같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후계자가 없어서 폐업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 그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 경영 활동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인재를 발굴해서 영입하거나 이런 때 소극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의 제조업 위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경제지표 발표되지 않습니까? 경기 바닥 통과하고 있다는 신호 나올까요? 아무래도 수출과 수입은 바닥을 통과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산업 생산이라든지 고정자산 투자는 여전히 위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물가도 그 지난달보다는 0.1%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 차이나머니가 20조를 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차이나머니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장기 투자로 유치시키거나 기업 투자나 R&D 투자 쪽으로 유치하는 전략이 앞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게 가능할까요? 당분간 이런 부분까지 유입은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이었습니다. 대출금리 유형부터 대출 종목까지 모두 당신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현대 에이블론. 놀라운 건
당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대출의 새로운 변화. 현대증권에서 시작합니다. 에이버 현대증권. 담보유지 비율 미달시 이미 처분될 수 있으며 주가 하락 시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누구세요? 무도입니다. 그렇다면 최신 에어컨으로 올여름 무더위 한 방에 날릴 거야. 간다. 에어컨은 하이바트. 무더위 물러갑니다. 최신 에어컨 잘 사려면 하이바트로 가요. 매주 월요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공유경제기업 위즈덤인데요. 4시 뉴스 듣고 4시 10분 3부부터 시작되는 생생경제에서 뵙겠습니다.